워싱턴 DC 백악관 시츄에이션 룸 오후 2시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침중한 표정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각하,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철수 관련 검토 보고드립니다. 먼저 1단계로 28,500명 중 1만 명을 괌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대규모 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질문에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참모들 사이로 속삭임이 오갑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방위에 과연 그만큼의 미군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예산실장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연간 방위비만 수십억 달러인데 한국이 정말 우리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한국에 미군이 정말 필요한가? 이 한마디 질문이 회의실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주한미군 배치도가 펼쳐져 있고 국방장관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현재 주한미군 28,500명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를 위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시점이 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꾸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투사됩니다. 하늘을 가르는 KF-21 보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스텔스 형상의 전투기가 구름 사이를 비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이 4.5세대 전투기는 이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스크린 한편에는 KF-21 블록2의 개념도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첨단 A사 레이더와 공중급류 기능이 표시된 도면이었습니다. 곧 양산될 KF-21 블록2는 첨단 A사 레이더와 공중급류 기능을 탑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개발 중인 KF-21 블록3입니다.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이 차세대 모델에는 미국의 사이드와인다우 미사일을 훨씬 능가하는 첨단 레이더 유도 무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 전투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한 분석관이 자료를 들어올립니다. 국무장관님, 이 자료를 보시면 분석관의 손에는 한국방산기술발전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KF-21, K2 전차, 현무5 미사일의 이미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회의실 안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동아시아 국가가 이미 자체 방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 국방기술의 자립화 현황.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제트 엔진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며 첫 번째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 룸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뀝니다. 분석관이 상황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의 화면을 확대하여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K2 차세대 전차의 예상 스펙표가 상세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용 확장형 130mm 주포, AI 기반 자동 조준 지원 시스템, 그리고 능동 방호 체계까지 갖춘 차세대 모델의 사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후 전차 전력의 중추가 될 모델입니다. 분석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K2 흑표도 이미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자랑하지만 차세대 모델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AI 기반 자율 및 원격 운용 시스템, 그리고 레이더 스텔스 형상 설계까지 적용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차였습니다. 브리핑 룸 뒤편에서 한 국방 분석관이 자료를 정리하며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 지상무기체계 기술 발전 보고서라는 제목의 두꺼운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K2 전차의 진화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초기 K2 흑표에서 시작하여 수출형 K2PL 그리고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까지의 발전 궤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차 기술은 이미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분석관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특히 능동 방호 시스템과 AI 통합 사격 통제 장치는 기존 서방 전차들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화면에는 K2 전차가 험준한 산악 지형을 가뿐히 넘나드는 영상이 재생됩니다. 한국의 독특한 지형적 특성에 맞춰 설계된 이 전차는 경사도 60도의 비탈길도 거뜬히 올라갑니다. 4.1m 깊이의 하천도 잠수도하로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K2 전차의 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K2 전차에는 소프트킬과 하드킬 방식을 모두 갖춘 능동 방어 체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분석관의 설명이 상세하게 이어집니다.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하면 즉시 연막탄을 발사하거나 요격 미사일로 직접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 상부에 장착된 다목적 드론이 주변 감시와 표적 지시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자폭 공격도 가능합니다. 화면에는 K2 전차의 포탑 상부에 설치된 원격 조종 무기 시스템이 클로즈업됩니다. 12.7mm 중기관총과 함께 대전차 미사일 요격용 소형 미사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드론 방어용 무인기 제밍 장비와 적외선 방해 시스템까지 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차세대 모델에서는 AI가 위협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대응 방식을 결정합니다. 분석관이 미래형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드론 때 공격이나 복수의 미사일 동시 공격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최적의 방어 시퀀스를 실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한반도라는 특수한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K2 전차 1000대 규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분석관이 답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기술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포함된 패키지 딜이죠. 브리핑 룸의 분위기가 점점 더 진지해집니다. 차세대 전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능동형 현수장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차는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며 고무 궤도 적용으로 소음까지 크게 줄였습니다. 은밀한 기동과 정밀한 타격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기갑 전력의 모습이었습니다. 분석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 고유의 연구개발 성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술 도입국이 아닌 기술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룸을 나서는 국무부 정보부 소속 기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이들은 이제 현장으로 파견되어 직접 확인해야 할 또 다른 놀라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출발한 취재진이 도심으로 향하는 길, 공항철도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합니다. 자율주행 버스들이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전용 차로를 달리고 교차로마다 설치된 지능형 교통신호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시티 서울입니다. 동행한 기술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모든 교통 인프라가 AI 기반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스마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기자의 태블릿 화면에 놀라운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납니다. 도시 외곽에 배치된 K9A2 자주포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존 K9A1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첨단 시스템을 갖춘 모델입니다. 무인 발사대가 자동으로 포탄을 장전하고 자율보급 로봇이 탄약을 보충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K9A2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주포입니다. 화면 속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분당 9발의 연사가 가능하며 승무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포탄이 스스로 목표를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에는 지능형 유도 포탄의 비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발사 후 궤도를 수정하며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하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입니다. GPS 유도와 관성 항법,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영상 유도까지 결합된 차세대 정밀 타격 시스템입니다. 전철이 서울역에 도착하면서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도시 풍경 뒤에는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K9A2 자주포 부대가 수도권 외곽에 전개되어 있으며 이들은 도시 방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어 개념은 고정된 방어선에 기반했습니다. 국방 전문가의 분석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K9A2는 이동 중에도 사격이 가능하며 자율 시스템을 통해 무인 운용도 가능합니다. 도시와 방위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시뮬레이션은 더욱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복수의 K9A2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동시다발적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입니다. 한 대가 표적을 탐지하면 즉시 다른 모든 포대와 정보를 공유하고 최적의 사격 순서와 탄도를 계산하여 동시에 공격합니다. 이는 단순한 화력의 집중이 아니라 지능형 협업 시스템의 진화입니다.
사거리도 기존 40km에서 54km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술진의 설명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곧 도입될 신형 활공 유도탄은 100km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발사한 포탄이 평양까지 정확히 날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동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이 도시 전체의 교통을 관리하고 같은 AI 기술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포탄의 비행 경로를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화로운 일상과 첨단 방위 기술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테크노폴리스 서울의 현실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민들, 그들이 사용하는 그 기술이 바로 K9A2의 핵심 기술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시와 방위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고 기술과 일상의 융합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 두꺼운 강화 유리벽 너머로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보입니다. 길이 10m, 지름 2m에 달하는 고체 연료 로켓 모듈이었습니다. 하얀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정밀한 계측 장비를 들고 이 거대한 구조물 주위를 돌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현무5에 사용되고 있는 고체 연료 추진체입니다. 연구소 관계자가 설명합니다. 75톤급 추력을 발생시키며 8톤에서 9톤에 달하는 탄두를 3,000km 이상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미 과거의 기술입니다. 연구원이 다른 구역으로 안내합니다. 거기에는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의 로켓 모듈이 있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더 세밀한 내부 구조와 첨단 재료가 적용된 차세대 고체 연료 로켓이었습니다. 내년 시험 예정인 이 신형 추진체는 극초음속 비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현무5도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지만 차세대 모델은 전 비행 구간에서 극초음속을 유지합니다.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속도와 은신성을 모두 한 단계 도약시킨 것이죠. 레이더 탐지 회피 능력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실험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현무5의 발사 시뮬레이션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아오르며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장면,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는 모습이 실감나게 표현됩니다. 탄두 중량만 8톤에 달하는 이 괴물 미사일은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험실 깊숙한 곳, 최고 보안 구역에는 더욱 놀라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무6이라는 차세대 전략 미사일입니다. 현무6은 기존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무기체계입니다. 수석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고밀도 에너지 탄두와 초정밀 유도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전통적인 벙커버스터 폭탄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갖고 있죠.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관통력 시뮬레이션입니다. 기존 현무5가 지하 1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면 현무6은 지하 250m에서 300m 깊이까지 완전히 관통하여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하 깊숙이 매설된 목표물도 한 번에 완전히 분쇄할 수 있습니다. 다층 구조의 지하시설도 단일 타격으로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새로운 탄두 기술에 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을 계속합니다. 기존의 운동 에너지만이 아니라 화학적, 물리적 에너지를 극대화한 복합 탄두입니다. 폭발 순간 발생하는 에너지 밀도는 기존 무기의 몇 배에 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밀도입니다. 차세대 유도 시스템은 GPS, 관성 항법, 지형, 대조,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AI 기반 영상 유도까지 결합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도 오차 범위 1m 이내로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 억지의 신기술입니다. 수석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적이 아무리 깊은 지하에 숨어도 아무리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해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절대 무기죠. 현무6. 한 발로 300m 깊이의 지하 요새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을 나서며 연구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립니다. 현무5도 이미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현무6이 공개되면 아마 전 세계 군사 균형이 다시 재편될 것입니다. 고체 연료의 조용한 반란이 대전의 한 연구소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은 곧 전 세계를 뒤흔들 예정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소. 거대한 경납고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벽면을 덮고 있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금속 패널들입니다. 수만 개의 미세한 육각형 셀들이 실시간으로 색상과 질감을 변화시키며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동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댑티브 스킨 기술입니다. 수석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합니다. 카멜레온의 색깔 변화 원리를 첨단 나노 기술로 구현한 것이죠. 레이더뿐만 아니라 육안 관찰까지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연구원이 리모컨을 조작하자 벽면의 패널이 순식간에 하늘색으로 변합니다. 구름이 지나가자 그림자까지 완벽하게 재현됩니다. 마치 투명 망토를 쓴 것처럼 벽면이 사라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속임수가 아닙니다. 전자기파 스펙트럼 전 영역에서 스텔스 효과를 구현하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은 특정 주파수에만 대응했습니다. 기술진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댑티브 스킨은 실시간으로 주변 전자기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표면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레이더로도 탐지가 불가능한 완전 스텔스를 구현한 것이죠. 시연장 한쪽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댑티브 스킨을 적용한 소형 드론이 공중에 떠 있는데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드론이 이동하면서도 배경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마치 공기 중에 용해된 듯합니다. 심지어 움직이는 구름의 그림자까지 실시간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경납고 스크린 구석에 놀라운 CG 영상이 나타납니다.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정찰 드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인 전투기의 우아한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조종석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된 완전 무인 모델입니다. 이 차세대 정찰 드론은 KF-21의 모든 기동 성능을 갖추면서도 조종사의 생리적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극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곧 공개될 이 KF-21 기반 정찰 드론은 기존 무인기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연구 책임자가 설명합니다. 마하 2.5 속도로 비행하면서도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스킨 기술이 적용되어 시각적으로도 완전히 은폐됩니다. 스크린에는 이 드론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들이 나열됩니다. 적 영공 깊숙이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정밀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수의 드론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때를 이뤄 작전을 수행하는 스웜 드론 기술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전투기와 드론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중첩되며 나타납니다. 실제로 KF-21 기반 드론은 유인 전투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작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연이 절정에 달하자 여러 대의 어댑티브 스킨 드론들이 동시에 비행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고도에서 복잡한 편대 기동을 수행하지만 레이더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침묵 속에서 완벽한 은폐를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원의 마지막 말이 경납고에 울려 퍼집니다. 적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댑티브 스킨 드론들이 하나둘 착륙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공기 중에서 물질화되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스텔스 기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침묵, 완전한 은폐, 그리고 완전한 우위를 확보하는 차세대 무인 전력의 등장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지하 5층 국가사이버작전센터. 이곳에 들어선 미국 펜타곤 사이버사령부 파견단의 첫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작전실은 마치 최첨단 게임 센터를 연상케 했지만 여기서 벌어지는 것은 생생한 디지털 전쟁이었습니다.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금일 차단 완료 72만 4,913건. 오후 3시 현재 수치였습니다. 미국 파견단의 사이버 전문가 존 스미스 중령이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1초에 9건의 공격이 차단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스미스 중령이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도 하루 평균 10만 건 정도 처리하는데 이곳은 그 8배에 달하는 공격을 받고 있군요. 작전센터의 가장 놀라운 광경은 젊은 분석관들이었습니다. 18살에서 22살 사이의 청년들이 최첨단 장비 앞에서 마치 게임을 하듯 자연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코 가벼운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20살의 김지훈 분석관은 동시에 6개의 모니터를 보며 중국에서 날아오는 고도화된 해킹 시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복잡한 악성 코드가 실시간으로 해부되어 무력화되는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정밀한 수술을 하는 것처럼 치밀하고 빠른 작업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러시아에서 대규모 바이러스 공격이 감지된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한국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파견단이 긴장한 순간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19살 이수진 분석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초에 15번의 키 입력, 그녀의 모니터에는 디지털 세계의 전투가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AI 방어 프로그램들이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서 러시아 바이러스와 격돌했습니다. 3분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러시아 바이러스는 완전히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추적을 통해 공격자의 시스템까지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미국 파견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이 수개월에 걸쳐 처리할 만한 고난도 공격을 한국의 10대 분석관이 3분 만에 해결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사라 존슨 대령이 센터장에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젊은 분석관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들과 싸우는 것이 일상이며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중앙 스크린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AI 플랫폼 2.0의 시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격자의 의도를 예측했습니다. 중국의 한 해커가 악성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 해커가 공격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한국의 AI가 선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해커의 컴퓨터 화면에 태극기와 함께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고 당황한 해커는 즉시 컴퓨터를 종료해버렸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차세대 사이버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파견단 중 사이버 전략 전문가인 마이클 데이비스 박사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이버 억지력이군요. 공격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공격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장이 최종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성공률은 99.8%입니다. 즉, 1000번의 공격 중 998번은 완벽하게 차단하며 나머지 2번도 심각한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후 6시 일과가 끝나갈 무렵 젊은 사이버 전사들이 하나둘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들이 차단한 공격은 총 86만 건. 이들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미국 파견단에게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스미스 중령이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사이버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공격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완벽한 억지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지하 5층 사이버 작전 센터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지만 AI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한국을 지키며 전 세계 해커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지하작전실. 이곳은 한국 국방의 두뇌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대한 원형 작전실 중앙에는 한반도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3차원 홀로그램이 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작전 요원들이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의 음성이 작전실에 울려 퍼집니다. 중앙 홀로그램이 변화하며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의 세 축이 입체적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오늘 브리핑의 핵심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킬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킬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한 후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전부장이 설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예측 기반 킬체인은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무력화합니다. 홀로그램 화면에는 놀라운 시스템이 펼쳐집니다. 인공위성, 무인기, 지상 감시 시설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AI에 의해 분석됩니다. 적군 기지의 차량 이동 패턴, 전력 사용량 변화, 통신 트래픽 증가, 심지어 기상 조건까지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공격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AI는 북한군의 행동 패턴을 지난 15년간 학습했습니다. 정보작전 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미사일 발사 24시간 전부터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연료 주입 차량의 이동, 지휘부 통신 증가, 심지어 발사 기지 주변 새들의 행동 변화까지도 데이터에 포함됩니다. 작전실 한쪽에서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북한 지역의 특정 미사일 기지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자 즉시 경보가 울립니다. AI 시스템이 공격 확률을 97%로 계산하는 순간 자동으로 대응 시나리오가 활성화됩니다. 현무-4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고 적의 공격 준비는 완료되기도 전에 무력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 기반 킬체인의 핵심입니다. 작전부장이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선제 억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작전실 대형 스크린에 특별한 영상이 나타납니다. 바다 위를 유영하는 거대한 잠수함의 모습입니다. KSS-III 배치 II의 개념도가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이 차세대 잠수함은 기존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SS-III 배치 II는 수직 발사 SLBM 탑재가 가능합니다. 해군 작전 담당자가 설명합니다. 잠수함에서 직접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적이 예측할 수 없는 위치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잠수함 전력도 이제 차세대로 올라섭니다. 홀로그램 상에서 KSS-III 배치 II가 수중에서 현무-4 계열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시뮬레이션이 재생됩니다. 잠수함은 탐지되지 않는 깊이에서 조용히 이동하다가 AI 킬체인 시스템의 명령을 받는 즉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는 육상 기반 킬체인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해상 기반 선제 타격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예측의 정확성입니다. 합참의장이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AI가 분석하는 데이터의 양은 인간이 일생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의 10,00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는 현재 97.3%에 도달했습니다. 작전실의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예측 기반 킬체인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 개념입니다. 적이 공격을 계획하는 순간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그램이 서서히 꺼지면서 작전실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평온이 아닙니다. 언제든 발동될 준비가 된 강력한 억지력의 정적이었습니다. 예측하고 선제하고 무력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브리핑룸. 일주일간의 한국 현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분석팀이 최종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벽면을 가득 메운 대형 스크린들에는 지난 며칠간 목격한 놀라운 현실들이 스플릿 화면으로 동시에 조망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자리에 앉자 수석 분석관이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국방 패러다임입니다. 첫 번째 스크린에는 KF-21 블라크 II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첨단 A사 레이더와 공중급류 기능을 갖춘 2차 세대 전투기의 우아한 비행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 블라크 III의 개념도가 나타나며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능가하는 첨단 레이더 유도, 무장의 사양이 상세히 표시됩니다. 두 번째 스크린에서는 K2 차세대 전차가 험준한 지형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모습이 재생됩니다.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AI 기반 자율 운용 시스템, 그리고 드론과 미사일을 활용한 능동 방어 시스템이 통합된 미래형 기갑 전력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지하 300m까지 관통하는 130mm 주포의 위력도 함께 표시됩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K9A2 자주포의 혁신적 기능들이 펼쳐집니다. 자율보급 로봇과 무인 발사대가 연동되어 분당 9발의 연사를 구현하고 승무원을 3명으로 줄인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포병 시스템입니다. 포탄이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는 지능형 유도 기술의 시연 장면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네 번째 스크린에서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의 차세대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이 소개됩니다. 극초음속 비행에 대응하는 첨단 추진 시스템과 함께 현무6의 놀라운 능력이 공개됩니다. 지하 250m에서 300m까지 완전히 관통하여 파괴할 수 있는 절대적 억지력의 구현체입니다. 다섯 번째 화면에는
어댑티브 스킨 기술을 적용한 KF-21 기반 정찰 드론이 나타납니다. 마하 1.5 속도로 비행하면서도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며 전투기와 드론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혁신적 무인 전력입니다. 6번째 스크린에서는 서울 사이버작전센터의 장면이 재생됩니다. 하루 78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는 AI 플랫폼 2.0의 압도적 성능과 99.8%의 차단 성공률이 한국의 사이버 억지력을 보여줍니다. 7번째 화면에는 용산 합참작전실에서 공개된 예측 기반 킬체인 시스템이 펼쳐집니다. 97.3%의 예측 정확도로 적의 공격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 대응하는 혁명적 개념입니다. 마지막 8번째 스크린에는 KSS-III 배치 II 잠수함이 수직 발사 SLBM을 발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해상 기반 선제 타격 시스템으로 기존 킬체인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차세대 잠수함 전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수석 분석관이 마지막 정리를 시작합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수혜국이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화면에 표시된 8가지 플랫폼은 각각이 게임 체인저였지만 이들이 통합되었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육해공 사이버전 영역에서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겠군요. 국방장관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수직적 보호 관계에서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 말입니다. 회의실 한편에서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지난주 논의되었던 주한미군 철수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답변합니다. 철수가 아닙니다. 역할 재정의입니다. 한국이 이미 자체 방위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면 주한미군의 임무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방적 보호에서 상호 협력으로, 한반도 방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거점으로 말입니다. 다른 참모가 이어서 질문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한국의 이런 첨단 무기 체계들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K9 자주포는 이미 우리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KF-21의 기술은 우리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수석 분석관이 보고서를 정리하며 덧붙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은 이미 우리와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방장관이 마지막 정리를 시작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국의 핵억제력, 즉 해고산 아래에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 체계들이 결합될 때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브리핑룸의 모든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전략적 배치도가 나타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위험 요소들이 빨간색으로, 한미연합 전력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략 핵무기와 한국의 정밀 재래식 무기가 통합 운용된다면 이는 인도태평양 전 지역의 안보 균형을 결정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화면에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KF-21이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고 미 해군 항모전단과 KSS-III 잠수함이 협력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현무6과 미국의 ICBM이 상호 보완하는 억지 체계를 구축하는 장면입니다. 태평양 안보의 새로운 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수석 분석관이 강조합니다. 미국의 해고산이 제공하는 전략적 억지력과 한국의 첨단 정밀 타격 능력이 결합되면 중국이나 북한 어느 쪽도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완벽한 억지 구조가 완성됩니다. 국방장관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한 고리가 아닙니다. 함께 태평양을 지키는 강력한 파트너이자 중국 견제의 핵심 축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바로 이 한미연합 전력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브리핑룸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70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가 아닌 함께 세계 평화를 지켜나가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8개의 화면이 서서히 꺼지면서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립니다. 기술 종속에서 기술 독립으로, 일방적 지원에서 상호 협력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한국이 써내려가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울려 퍼진 아이들의 가슴 뭉클한 한국어 합창입니다. 한 아프리카 아이의 질문이 유엔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세네갈의 작은 마을 8살 케빈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우리말로 배울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지난 3년간 아프리카 22개국에서 5천만 명이 한글을 통해 자신의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된 사연입니다. 저는 리사 도렐입니다. 언어정책 전문가로 일하며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교육 현실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바꿔놓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세네갈 외곽의 작은 마을 반백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마티아스 선생님은 열정적으로 프랑스어로 수학을 가르치고 계셨지만 25명의 아이들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더하기 3은 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이 되자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어요. 현지어인 세레르어로 웃고 떠들며 축구를 하고 장난을 쳤습니다. 마치 다른 아이들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8살짜리 케빈이라는 소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래보다 영리해 보이는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케빈이 저에게 다가와 세레르어로 뭔가 물어봤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그 질문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는 우리말로 배울 수 없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세레르어로 모든 걸 가르쳐 주는데 학교에서는 왜 어려운 프랑스어로 말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요. 단지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었어요. 케빈은 집에서 세레르어로 셈을 할 줄 알았고 이야기도 잘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마치 장애가 있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마티아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도 어려움을 느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에요. 아이들은 분명 똑똑한데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세레르어를 배워보려 했지만 너무 어렵더군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케빈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 세계에 케빈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교육에서 소외되는 아이들 말이에요. 다음 날 학교를 다시 방문했을 때 케빈이 저에게 세레르어로 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물론 세레르어 문자는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제가 어제 가져온 과자를 나눠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그림 편지였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저는 이 아이의 표현 욕구와 지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꿈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케빈의 질문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결국 아프리카 대륙을 바꿔놓게 될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케빈의 질문이 제 안에서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어요. 프랑스 국제개발청 본부에서 열린 원래 회의에서 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 남짓한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화면에 케빈의 사진을 띄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모국어로 기초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제 핵심 주장이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학습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먼저 피에르 듀랑 부국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세레르어로 과학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수학 공식이나 화학 원소 이름을 어떻게 번역하겠느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리 클로드 교육 담당관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프랑스어는 아프리카의 통합 언어라며 지역 언어를 강조하면 오히려 분열만 일으킬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인정해주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습니다. 한 선배는 회의 후 따로 저를 불러 말했어요. 이상주의적인 생각은 접어두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고민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케빈이 그린 그림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생각이었습니다. 기존의 틀에 갇혀있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이 진짜 문제였어요. 둘째 주 회의에서 저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모국어 교육을 도입한 후 학습 성취도가 30%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어요. 페루에서도 캐처어로 기초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스페인어 습득 속도가 더 빨랐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반박이 나왔어요. 장 루이 정책실장은 아프리카 현지 언어들에는 문자 체계가 없다며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언어로 어떻게 교육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세레르어를 비롯한 수많은 아프리카 언어들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아프리카 언어들을 어떻게 문자로 표기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케빈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국제교육학회 브로셔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교육 포럼 안내였어요. 참가자 명단을 훑어보다가 한 이름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김선미 교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발표 주제는 한글의 국제적 활용 가능성이었어요. 한글이라. 저는 한국어를 잘 몰랐지만 한글이 매우 과학적인 문자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 이것이 해답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컨벤션 센터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선미 교수의 발표를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강당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오전 10시 김선미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글, 언어 다양성 보존의 새로운 도구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제 관심을 끌었어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바우바우족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의 언어인 치아치아어는 문자가 없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치아치아어에 적용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화면에 치아치아어로 쓰인 한글 문장들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으로 완전히 다른 언어의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불과 2달 만에 자신들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글은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김 교수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세레르어도 표기할 수 있다면? 케빈과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쓸 수 있다면?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김 교수에게 달려갔어요. 아프리카 언어에도 한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간절히 물어봤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가능하다고. 한글의 자음 체계는 세계 어떤 언어의 소리도 구분해서 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 교수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글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삼재사상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든 과학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의 학습 용이성이었어요.
알파벳처럼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고 원리만 이해하면 금방 습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치아치아 아이들도 처음에는 그림 그리듯이 한글을 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새로운 단어를 써내려갔다고 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케빈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김 교수는 제게 한글 교육 자료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다만 현지 언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싱가포르에서 보낸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 교수로부터 한글 표기법의 기초를 배웠고 실제 적용 사례들을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대신 바로 세네갈로 향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공항에서 밤백행 티켓을 끊으면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과연 세레르어에 한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케빈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김 교수가 준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글 자음표와 모음표 그리고 치아치아어 적용 사례들. 이 작은 문자들이 정말로 아프리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밤백 마을에 도착한 저는 먼저 마티아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글을 세레르어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제 제안에 그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주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되물었고 저는 함께 시도해보자고 설득했어요. 마침 한국에서 오신 이정혜 선교사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장소는 마을 교회 부속학교였습니다.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물론 케빈도 있었어요. 저와 선교사님은 칠판에 한글 자음 몇 개를 그려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개의 기본 자음부터 가르쳤어요. 흥미로운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그림 정도로 생각하더니 각 글자가 소리를 나타낸다는 걸 알자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역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라고 설명하면서 목 부분을 가리키자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모음을 가르쳤어요. 아어, 오우, 이를 세레르어 발음에 맞춰 조합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자신들이 아는 세레르어 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주에 일어난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8살 린다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린다는 세레르어로 운다이인데 한글로 운다이로 표기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써놓고 저를 바라보던 눈빛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12살 제롬의 이야기였어요. 제롬은 세레르어로 암이라고 불리는 아이인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제롬이 한글로 세레르어를 쓸 수 있게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제롬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쓴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매일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빨리 자라서 엄마 도와드릴게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티아스 선생님이 그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제롬의 어머니께 전해드렸어요. 읽을 줄 몰랐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처음으로 글로 마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날 밤 제롬의 어머니는 교회로 찾아와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언어로 글을 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시장의 여성 상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장사 물품과 가격을 세레르어로 적고 싶어 했거든요. 파툼바 아주머니는 생선 종류와 가격을 한글로 써서 가게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신기해하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마을 회의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발언권이 없던 어머니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글로 적어서 제출한 겁니다. 마을 우물 관리 방법이나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의견들이었어요. 마을 이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케빈의 변화였어요. 그 아이는 한글을 배운 후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세레르어로 적어 내려갔어요. 어느 날 케빈이 저에게 보여준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생각을 글로 썼다.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이 기쁘다. 이제 나도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프랑스어를 모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세상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도구가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선물한 셈이었어요. 한글을 통한 변화를 가장 먼저 깊이 이해한 분은 뜻밖에도 지역 교회의 다니엘 존스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60대 중반으로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사역해 오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희의 한글 교육을 그저 새로운 문해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제게 급히 연락을 주셨어요. 당장 교회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갔더니 목사님이 한 장의 종이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11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세레르어로 이런 문장이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류를 창조하셨다. 사무엘은 목사님의 손자였는데 평소 교회 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프랑스어로 된 성경은 읽을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자 덕분에 우리 아이가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그동안 프랑스어 성경만 있어서 많은 신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과 여성들은 대부분 프랑스어를 몰라서 목사님의 설교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목사님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한글을 배워 성경 구절을 세레르어로 옮기는 수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성경 필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20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40대에서 60대까지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 구절이 자신들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게 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리암 할머니는 70이 넘은 분인데 평생 처음으로 성경 구절을 직접 써보신다며 손을 떨리게 하셨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5째 주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들이 한글로 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었을 때였어요. 세레르어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읽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찬송가 같았습니다. 파툼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프랑스어로 설교하시면 통역을 통해서만 이해했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놀라워하셨어요. 그동안 설교할 때마다 신도들의 이해도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직접 성경을 읽고 질문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기뻐하셨어요. 교회 학교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세레르어로 된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주기도문도 한글로 쓰인 세레르어 버전을 만들어서 함께 암송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에게 다양한 언어를 주셨는데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한글이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성경 필사 모임은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배우러 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교육과 신앙이 동시에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서 자신의 언어로 영적인 깊이를 탐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반백 마을에서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갑자기 원조를 중단한다고 통보해온 것이었어요. 파리 본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예산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기존 교육 정책에 도전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틈도 없이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김선미 교수가 한국으로 돌아가 저희 이야기를 알렸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앞다퉈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먼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태블릿 컴퓨터 100대를 보내주었어요. 한글과 세레르어 학습 앱이 설치된 태블릿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지원해 주었어요.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반백 마을에서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AI 기반 세레르어 한글 번역 솔루션을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해준 한국에서 오신 이정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62살의 그녀는 수십 년간 해외 선교를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할 때 아프리카 문해 교육을 위해 자원한다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이정혜 선교사님은 첫 만남에서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글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이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유산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선교사님은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특별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한글로 적는 활동이었어요. 먼저 어메이징 그레이스부터 시작했습니다. 세레르어로 번역된 가사를 한글로 표기하면서 함께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창세기 1장을 함께 쓸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문장을 자신들의 언어로 써내려가는 어머니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파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라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의 지원은 기술적인 면에서도 놀라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음성 인식 프로그램으로 세레르어 발음을 정확히 분석해서 한글 표기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갔어요. 아이들은 태블릿에 세레르어로 말하면 자동으로 한글로 변환되는 기능을 신기해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파견된 한국어 교사들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들은 한글의 원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한글 교육 게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이하듯 배울 수 있게 했어요. 변화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인근 5개 마을에서도 한글 교육을 요청해왔어요. 이정혜 선교사님과 저는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세레르어를 아는 현지인들이 한글을 익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6살 아밈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프랑스어를 못해서 중학교를 그만둔 아이였는데 한글을 배운 후 세레르어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결국 세네갈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 정도였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반백을 포함한 6개 마을에서 1200명이 한글로 세레르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문해 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자신감과 자긍심을 되찾았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세네갈 대통령 앙투안 무바예가 반백 마을을 직접 방문한 날부터였습니다. 그날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대통령이 케빈을 비롯한 아이들이 세레르어로 쓴 글을 직접 읽어보시고 어머니들이 한글로 적은 찬송가를 들으셨거든요. 대통령은 특히 파툼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70평생 처음으로 글을 배웠다며 한글 덕분에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을 때였습니다. 대통령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카르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한글을 활용한 모국어 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공식화한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세네갈의 모든 지역 언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식민지 언어에만 의존해왔지만 이제 우리 고유의 언어들을 되살려야 합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 도구를 통해 모든 세네갈 국민이
자신의 모국어로 배우고 표현할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프리카 전역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어요. 불과 6개월 만에 15개국이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나이지리아의 반응이었어요. 하우사어, 요루바어, 이그보어 등 주요 언어별로 한글 표기법을 개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열린 아프리카 언어보존 회의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다오라 오콘과우 교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그보어를 한글로 표기하자 전에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고대 서사시들을 문자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리에서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밤바라오 국가시를 한글로 번역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리 정부는 한국에 공식 요청을 보내 언어학자들의 파견을 요청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팀을 보내주었어요.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가나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트위어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가 40%나 향상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케냐에서는 스와힐리어 문학 수업이 인기를 끌었고 아이들이 직접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이 직접 세네갈을 방문해서 반백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그녀는 현장을 본 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21세기 교육혁명이라고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 저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케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여정을 들려주자 많은 분들이 감동해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인도 대표의 반응이었어요. 힌디어 외에도 수백 개의 지역 언어가 있는 인도에서도 한글 표기법을 연구해보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원주민 언어 보존을 위해 한글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김선미 교수와 함께 생강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한글이 정말로 세계적인 문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기 언어로 읽고 쓰고 말하고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케빈의 그 작은 질문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교육 지형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 서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려 200개국 대표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케빈의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3년 전 세네갈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8살 소년이 던진 질문 하나가 어떻게 아프리카 대륙을 바꿔놓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문자가 5천만 명을 문맹에서 해방시켰습니다라는 제 첫마디에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반백마을 아이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케빈이 세레르어로 쓴 시를 읽는 장면, 린다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던 그날의 눈빛, 제롬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어서 말리의 여성 상인 파티마가 밤바라오로 쓴 장부를 펼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가나의 아이들이 트위어로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 나이지리아에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그보어 동화를 읽어주는 장면도 이어졌어요. 총회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아프리카 22개국에서 5천만 명이 한글을 통해 자신의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요. 문해율이 평균 60% 향상되었고 초등학교 중퇴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대표 피에르 듀랑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3년 전 제 제안을 비웃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언어는 지배가 아닌 소통의 도구입니다. 프랑스는 앞으로 아프리카 각국의 모국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총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케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배울 권리를 물었던 그 아이의 질문이 이제 전 세계의 답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역사적인 선언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언어 다양성과 교육 평등이라는 인류의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세계 문해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 순간 총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200개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국 대표단석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세종대왕의 문자가 진정한 세계 문자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케빈의 질문에서 시작된 여정, 파리에서의 좌절, 싱가포르에서의 만남, 반백에서의 첫 실험, 이정혜 선교사님과의 협력, 대통령의 결단까지 모든 순간들이 이 자리로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설이 끝난 후 김선미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한글이 이제 아프리카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다고요. 작은 문자 하나가 언어의 벽을 허물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케빈에게 편지를 썼어요. 물론 한글로 쓴 세레르어 편지였습니다. 내 질문 덕분에 아프리카 대륙이 바뀌었다고, 이제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꿈꿀 수 있게 되었다고 적었어요. 작은 문자의 위대함이 인류 모두의 자산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케빈의 질문 하나가 결국 유엔 총회의 기립박수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글이 한국의 문자에서 인류의 문자가 된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